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45일 만에 다시 멈춘 일상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후 다시 만난 세상의 속도는 빠르기도 방향도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교육도 기실 GPS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전기차 시대에 여전히 엔진차를 가르치고 양적 완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 아직도 맨큐의 경제학을 배우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심하게 달려가는 세상에서 교육이라는 옵션이 갖는 의미를 곱씹어 볼까 합니다.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배우고 익히는 건데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삶의 필살기가 되어주고 있을까요? 12월 17일 금요일 경제발전소 시작합니다. 지난해 평균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빚이 최대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금융부채가 많았다고 하니 영끌에서 집 산 분들이 꽤 많았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아파트에 가전제품 옵션 들어가 있는 곳들 꽤 많은데 이게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려드릴게요.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늘어나서 상습 체납액이 무려 5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군요. 그리고 주식시장, 간밤 뉴욕 증시, 우리장 함께 전망해 보고요. 20대 대선 특집 한국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나 오늘 세 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강창희 교수와 함께 디지털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한번 모색해 볼게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계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인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소득은 6,12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4% 201만 원 증가했습니다. 평균 부채는 8,801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1년 새 6.6% 545만 원이 늘었습니다.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소득 늘어나는 속도의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부채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담보대출이 8% 늘었고 신용대출은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 부채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가구당 자산은 5억 25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2.8% 늘었는데요. 이 자산의 증가율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1,452만 원으로 14.2% 증가했습니다. 자산도 빠르게 늘었고 부채도 빠르게 늘어났다. 결국은 이게 집값 상승과 무관치 않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산 가격 중에서 특히 거주주택의 가치가 20.8%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살림살이의 특성이 금융자산의 비중은 적고 이 실물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유독 높다는 것인데요. 이 집값이 뛰면서 전체 자산 중에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7.5%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30대의 영끌과 패닉 바잉 현상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그것도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이 연령별로 봤을 때 30대 부채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 30대 가구주의 부채 증가율이 11%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연령 중에 가장 높았고요. 이 통계청은 30대에서 전월세 보증금 보유 비율이 증가하는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소득 분배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소득 분배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서 개선된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 소득 분배 지표로 많이 쓰는 것이 진위계수인데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또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이 지난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진위계수는 0.405였는데요. 1년 전보다 0.0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다만 시장소득에다가 공적 이전 소득의 효과까지 더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면 0.331을 기록했는데요. 0.0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에서 버는 소득의 분배는 좀 불평등해졌는데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준 덕에 그나마 결과적으로 소득 분배가 약간 개선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가구 소득을 부문별로 떼어서 보면 사업 소득은 1.4% 줄고 또 근로 소득은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 소득은 31.7%가 증가했는데요. 작년에 소득이 늘어난 그 증가분에서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이 72%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특수한 상황을 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집값 정말 비싸죠? 아파트, 소위 말해서 브랜드 아파트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싼 집에 후진 가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요? 네. 최근에 그 아파트 옵션 품목 중에서 가전제품과 관련된 피해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했더니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가전 관련 피해가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중문과 관련한 불만이 25%, 붙박이장 같은 가구가 13%, 또 창호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옵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서와 달라서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분쟁이 대다수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보니까 4, 5년 넘게 지난 구형 가전이어서 분쟁이 생긴 사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이 옵션을 시공하기 전에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하게 요구한 사례가 23%였고 품질에 대한 불만도 13%를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에어컨의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데 제품 교체는 안 해준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할 때 서류를 꼼꼼히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약 시에 제품 사양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시고요. 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라는 게 소비자원의 조언이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은 익히 들었는데 체납액이 5조 원을 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세청이 어제 고액 상습 체납자 7,016명, 조세 포탈범 7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등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고액 상습 체납자는 국세를 2억 원 이상 1년 넘게 안 낸 경우를 뜻하는데 이 사람들의 전체 체납액이 5조 3,6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작년보다 인원은 50여 명 증가했고요. 체납액은 5,4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체납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3명 중 2명꼴을 차지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명단이니까 몇 명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 개인 중에는 엠손소프트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강영찬 씨가 1,537억 원의 국세를 밀려서 체납액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537억 원을 개인이 밀렸다고요? 예. 그리고 좀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보이는데요. 이 삼성 라이온즈 야구 선수였던 윤성환 씨가 종합소득세 6억 원 넘게 밀려서 명단에 포함이 됐고요. 이 법인 중에서는 일본인이 대표로 있는 쇼우난 씨 사이드 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법인 명의로 358억 원을 체납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많이 발급한 업체들도 적발이 됐는데요. 종교단체가 좀 많았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나 신천지 예수교회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곳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 명단 공개 모두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좀 내야 되는 세금을 제발 좀 잘 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 당연한 거 왜 부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말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당신의 서재를 채워드립니다. 경제발전소 컬렉션으로요. 최신 경제도서 보내드릴 건데요. 출석 체크 열심히 하신 분들, 그리고 홍보해 주시는 분들, 친구 손잡고 와주시는 분들 모두 응모해 주십시오. 저희 최우수상, 팔로미상, 뿜뿜상, 개미상 각각 2분께 5건씩 보내드리고요. 대상 한 분 무려 10건을 몰아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참고해 주세요.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한번 전망해 보죠.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미국 증시는 FOMC 이후에 되돌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다만 어도비라고 하는 기술주가 사실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10% 이상 급락을 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매물이 출회되면서 나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여기에 영국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ECB도 비록 금리는 동결했으나 약간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되면서 이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나스닥의 낙폭이 좀 더 커졌고요. 결국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예상보다 매포적인 행보와 그리고 간밤에 있을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됐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에 이어서 영국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처음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주요국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좀 먼저 올린 편이죠. 지난 11월에 시장과 소통에 실패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 일단 지난 10월에 영란은행의 베일리 총재가 주요국 30개국 화상회의에서 이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행동해야 된다면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11월에 BOE가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했었을 때는 금리를 동결했었거든요. 그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양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국 내 오미크론 환자가 굉장히 오미크론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가 0.1%에서 15bp 인상된 0.25%로 인상이 됐고요. 오미크론 변종 확산과 GDP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위원회가 이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주로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유틸리티 요금 증가에 따라서 겨울 기간에 인플레이션율이 5% 정도를 유지하다가 내년 4월까지는 6%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은 사실 지난달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이 베일리 총재가 시장과의 소통 실패를 하면서 채권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인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장과의 소통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도 과거에 왼쪽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 돌았던 총재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영란은행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도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일단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시장 예상치하고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소위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 PEPP는 원래 예정된 대로 1분기에 이제 마무리를 내년 1분기, 내년 3월이면 종료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산 구매 속도는 지금 1분기의 전분기보다는 구매 속도를 좀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만 재투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유지하면서 이 소위 대차 제조표의 축소는 이때까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 자산 구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APP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 2분기에 오히려
400억 유로로 확대를 하고요. 이후 3분기에 300억 유로, 22년 10월에 200억 유로로 점진적으로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PPP가 줄어드는 만큼 APP를 늘려서 시장이 좀 대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했습니다. 21년에 2.2% 정도로 전망을 기존에 했었는데 2.6%로 늘렸고요. 내년은 1.7%에서 3.2%로 좀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24년에는 1.8%로 다시 낮아지면서 라가르드 총재는 2024년에도 우리 유로존이 추구하는 2%에 거의 근접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BOE가 영란은행이죠. 영란은행이 기습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유로존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매파적이라기보다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전일 매파적인 연준과 영란은행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 그다음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전망치의 상향 등을 이유로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좀 매파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높은 인플레 수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요 중앙은행들의 발언 톤 자체에서는 이런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전에도 다만 이야기 드렸듯이 이 같은 매파적인 조치가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주는 움직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시의 변동성 확대 국면은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은 매파적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영향에 당연히 하락 출발을 했고요. 다만 낙폭이 추가로 확대되지는 않는 양상이었습니다. 장 초반 특이한 모습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한 1,400억가량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름 낙폭이 확대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 있는데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오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간밤에 있을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어떻게 넘어가는지까지도 영향이 아마 다음 주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거기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일상을 돌려받았나 했는데 45일 만에 우리 다시 제자리네요.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지켜나가면 인내의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조금만 참고 우리 내년에는 꼭 즐거운 연말 보내기로 해요. 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네.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경제 위기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창조 경제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만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네, 대선 캠페인 와중이라 다들 참 민감하세요. 그렇죠? 본인이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같은 통계도 달리 읽힐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우리 임현우 기자가 소개해드린 가구의 부채 현황, 이 통계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셔서요. 가구당 소득이 지난해 201만 원 늘었는데 빚이 545만 원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적자 전환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럼 큰일 나죠. 가구당 자산은 5억 253만 원이었거든요. 가구당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도 역대 최고로 빨랐는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이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이 내용이 골자였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통계를 담백하게 읽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오늘 20대 대선 특집 3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교육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어렵죠. 약간 EBS 느낌도 나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교육정책은 사실 먹고 살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필살기, 개인기가 뭐냐 거기에 대해 묻는 교육정책이거든요. 교육을 꼭 쓸모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쓸모 있는 교육과 쓸모라기보다는 철학적인 고민을 제시하는 교육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강창희 교수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대선 특집이라는 이 거창한 제목으로 한국 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나 지금 여러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부문에서요. 사실은 어른 되고 나서 교육은
애들이 배우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배우던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책에 그거 아니다. 평생학습, 즉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거 왜 굳이 써주신 건가요? 이 말씀은. 네,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키우면서 하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을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영역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육의 영역이 이제 학교 졸업한 이후에 평생 교육, 평생 학습 쪽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고급 기술, 컴퓨터 IT 기반의 고급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려면 그 기술들을 알아야 되고,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은 현재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교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평생 학습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한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인생 초반에 배웠던 걸 가지고 거의 평생 동안 기반으로 삼아서 이걸로 생산수단을 삼고 또 지식의 기반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배웠던 세상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직장 교육, 평생 학습,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배우는 게 좀 고통스럽긴 한데 이제 문제는 나는 가만히 있지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게 되는 위험이 있어서, 이게 뒤처지게 된다는 건 그냥 가만히 내가 산 같은데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 가족들의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데 나의 기술도 변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생활을 하면서 쓰여질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배우는 걸 계속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업데이트. 데이트가 아니고 업데이트라니. 이 연말에 고민할 게 참 많아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평생교육 문제가 이제 점점 앞으로 향후 더 중요해질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미 그 중요해지는 움직임은 지난 10년 전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통계치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교육 쪽에서 평생교육 백서라는 게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그 통계치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010년의 경우에 연인원 기준으로 한 5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2019년도가 되면 1200만 명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고 계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평생교육 분야이고 똑같은 내용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직업능력 개발 또는 직업훈련이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예산이 2010년도에 1.5조 원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는 2.3조 원까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실제 이제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숫자를 보면 2010년에 154만 명이었던 것이 지금 2019년에는 475만 명까지 거의 3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그 고령층이 그 소일하시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 거의 무료로 가르쳐드리는 컴퓨터 배우세요, 뭐 만들기 배우세요 이런 것에 준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일 배움 카드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이제 중고숙련, 중고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쉬운 어떤 간단한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어려운 것들을 배워서 이제 쫓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그 배움, 직업 훈련, 평생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 기준에 따라 그 지원금이 좀 다른데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그 지원금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배움 카드 제도 등등 우리도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 동생 중에 유명한 빵집 사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배워와서 이걸 만들죠. 그리고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의 메뉴들을 내놓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제과제빵도 가르쳐주고 조리도 가르쳐주고 그런다던데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니? 물어봤더니 누나 거기서 가르쳐주는 빵은 요즘 사람들이 안 사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평생교육 제도 안에서 가르쳐드리고 있는 이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가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냐, 지금 당장 활용이 가능한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교수님? 네, 지금 사회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직업훈련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그 재정을 써서 그리고 배웠던 것이 실제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지상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내용이 너무 중저숙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과 제빵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임용이라든지 간단한 사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이 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던 기관들을 보면 총 4,300개 정도가 되는데 2016년 KDI 자료에 의하면 이 4,300개 중에 한 2,200기관 정도가 민간의 학원이고요. 그다음에 700개 정도 기관이 민간 직업훈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학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동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우리 자녀들 보내는 보습학원이 자녀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반 성인들이 가서 직업훈련을 배우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원들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제한적인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사실 대학이나 전문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때 훈련 기관에는 이 대학이나 전문 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거의 배제가 되어 있어서 똑같은 통계에 의하면 3.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걸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다.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대학에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민간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 시설에서 배운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나마도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갔을 때도 이걸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민간 교육시설이 2,000개가 넘는데 정부에서 혹은 공공에서 맡아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란 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민간 직업훈련 시설은 정부 조직 체계로 보면 고용노동부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들입니다. 지원을 받게 되죠,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제가 이제 고용보험 기금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직업훈련을 위해서 그 보조가 되는데, 고용보험 기금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고용노동부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이제 직업훈련 기관들에서 이제 이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직업훈련을 학교에서
받고 싶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받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내일보험 카드제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학교에서 개설하는 그 강좌에는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내일배움 카드제.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혹시 이 카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혹은 고용노동부와 연계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직업훈련 기관을 인증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인증된 기관에서 이제 국민들이 가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대학도 크게 보면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훈련을 받고 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인데 그 고용부의 그 훈련 기관 체계 내에서는 대학들이 거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여러 종류의 학교들이 생각해보면 이쪽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엔 또 빠져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서 그러면 난 대학에 나한테 딱 맞는 강의가 있는데 이 내일배움 카드로 가서 결제해야지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고 대부분의 강의가 민간인에게 이 청강이나 아니면 수강을 또 허용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생각하실 텐데 교육하고 보육이 나눠져 있어서 현장에서 보면 교육부 소관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또 달라서 느끼는 어려움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방법은 그럼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민간에서 이 최신 유행 트렌드, 뭐 최신 그 산업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가 이걸 다 통합해서 어느 한 부처가 일원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교육부 소관이든 노동부 소관이든 다 가서 들을 수 있게.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이 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평생 학습 또는 직업 능력 개발을 공급하는 기관은 크게 이제 민간 훈련 시설, 민간 학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기존의 공식적인 교육기관, 대학이나 전문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체제로 내일배움 카드제를 통해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대학은 안 되고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요자가 나는 대학에서 이걸 배우고 싶다 하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 장벽을 열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이제 정부 분류상, 정부 체계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새로운 우리 정부 시스템을 짤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와 고용부가 같이 업무 영역이 겹치는 부분은 하나 부처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든지 또는 재정적으로도 통합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네, 완전히 큰 그림인데 그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 통합하면 좋은데 왜 안 하나요? 서명영 님도 지금 혹시 통합해서 일자리가 사라질까 봐 못하는 것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요게 또 복잡 다단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부처별로 본인들이 소관하는 업무가 줄어든다, 예산권을 타부처로 넘긴다 이런 실무적인 고민도 있을 거고 아마 현장에서 산업인력을 키우는 정책하고 교육을 통해서 키우는 정책이 좀 다르기도 할 텐데 현장에서는 사실 정말로 기업들이 원하는 건 그 두 개가 소위 하이브리드 되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겸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대학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가? 제가 교수님 옆에서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에서 우리가 4년 혹은 대학원까지 6년, 7년을 배우고 나와도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해도 그 기술 써먹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학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산업의 필요, 사회의 필요에 맞도록 이제 변화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한 부분만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인 학습의 공급 체계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학의 교육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현재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대학 쪽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원금도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시도가 조금 느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장벽이 터져서 네. 대학과 민간 훈련 기관들 사이에 성인 학습이나 평생 학습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대학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요자에 어필할 수 있는 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산 관련 기사를 쓸 때나 아니면 경제부에서 취재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부처라는 장벽 때문에 이 정책 수요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카드들을 지급했을 때 분명히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집계가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문턱을 넘어서 교육부로 가서 썼을 때 혹은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고용부 산하기관에 가서 썼을 때 이 서로의 예산을 이른바 스와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해서 이쪽에서 쓴 돈, 저쪽에서 쓴 돈을 이 은행 간의 금융거래처럼 요거를 장부로 통합해가지고 이거 더하기 빼기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 다시 대학의 기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전통적인 대학의 기능, 이걸 대학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불쾌해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대학이 취업을 위한 전초전을 치르고 있는 공간이 된 건 또한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한쪽에서 이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학자의 길로 가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정말 기술을 배우자, 세분화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반영을 해서 대학의 기능을 정의를 하고 또 대학의 프로그램들을 완성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에 맞춰서 대학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과목을 듣고 이런 과에 진학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다른 과에 진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요자들이 자신의 그 요구에 맞게 내가 직업 교육을 원하는 분들은 직업 교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듣고 조금 더 철학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학과에 진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하나의 대학이 우리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이제 대학들마다 서로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은 연구 중심, 우리 대학을 연구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 훨씬 경쟁력이 있겠다. 또 어떤 대학은 교육 중심으로 또 평생 교육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고 경쟁력이 다르고 또 비교 우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전체 대학들이 이제 연구 중심 대학들과 이제 교육 및 평생 교육 중심 대학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하는 방향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해도 차별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신뢰를 준다고 하면 대학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좀 더딥니다. 사회에서의 눈으로 보면 대학의 변화 속도는 사실 굉장히 더디고 몸집이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싱가포르에서는 대학에서 국민들이 평생 학습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싱가포르는 이제 우리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인구 규모도 우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큰 이제 변화가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2015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어떤 여러 시스템들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뭐 여러 가지 그 개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와 관련된 이 평생학습 분야의 개혁의 이름이 스킬스 퓨처 운동이라는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킬스 퓨처니까 그 미래에 우리가 숙련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거를 국가적인 시스템을 다시 개조하는 이제 그런 운동인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25세 성인들에게 5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4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42만 원 정도의 돈을 개인 평생학습 계좌에 그 예치해주고 네. 이제 국민들이 그 계좌에 기금을 이용해서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하면서 돈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탈을 만들어서 그 포탈에서 내가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포탈에 가서 키워드로 머신러닝을 쳐요. 치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살고 있는 주위에 머신러닝을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쭉 나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 기관들을 보면 이제 대학도 있고 전문 대학도 있고 민간 학원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제 훈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내용들을 보고 내가 대학에서 받을 수도 있고 민간 학원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잠시 교통 정보 듣고 와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견 주시네요. 8865님, 저 대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도 대학에서는 전자문서 말고 일일이 서면 도장 받아야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좀 빨리 변하자. 이런 작은 것들도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가까운 일본도요. 사실은 새 총리 취임하고 나서 아주 대표적으로 업적으로 꼽았던 게 이 행정문서의 전자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 가까운 나라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좀 빨리 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고민스럽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싱가포르이 하고 있던 그런 직업훈련 포털 혹시 우리는 비슷한 거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IT가 굉장히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직업훈련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HRDNet라는 이름인데 웹사이트로는 www.hrd.go.kr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아까 그 내일배움 카드로 훈련을 받고 싶다. 네. 그럼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포털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거기에 강좌 키워드를 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 기관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컴퓨터 화면에 스킬스 퓨처의 웹사이트, 포털 웹사이트를 띄워놓고 한쪽에 이제 HRD 넷의 웹사이트를 띄워놓은 다음에 싱가포르 거랑 우리나라 거를 같이 띄워놓고 비교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이쪽 싱가포르 사이트에는 이제 영어로 머신러닝을 치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머신러닝 한글로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스킬스 퓨처 웹사이트에서는 머신러닝을 배울 때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고 대학에서 배울 수도 있고 전문 대학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강좌들이 나오는데 이 HRD 네트에 접속해서 머신러닝을 치면 주로 다 이제 학원들, 민간 학원들, 민간 훈련 기관들이 나옵니다. 그게 극명한 차이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전반부에서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내일배움 카드가 쓰일 수 있는 곳은 대학은 아니고 민간 훈련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좀 웹사이트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저는 싱가포르이 스킬스 퓨처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미래인 셈인데
퓨처 스킬이라고 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미래의 기술 하면 다소 현학적이고 이게 실질적인 쓸모가 좀 멀어 보이는데 기술 자체의 미래를 본다 해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공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좀 기민하게 움직여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중앙대 경제학부 강창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초, 중등 교육보다도 대학이 여러 가지로 산업혁명 시대에 기여하고자 하나 현실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사대문 안에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학교의 교수님께서 대학의 상황이 열악하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이제 중고급 기술이고 이제 그러려면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학과 전문대학의 이제 운영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이 사실 상당히 이제 빠른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현재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이제 숫자들이나 자료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통계치가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 있는가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 지표를 이제 국제 여러 나라에 걸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각 학교 급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1인당 연간 대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 데 드는 비용을 분자에 놓고 그러니까 네. 비율에 그 위에 놓고 그다음에 초중등 학생을 가르치는 1년 동안 가르치는 비용을 분모에 놓고 아래쪽에 놓고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 대학생 한 명 가르치는 비용이 더 들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 데는 장비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많은 이제 고급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초중등 학생 가르치는 것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더 들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하고 있다면 이 비율이 당연히 1보다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이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기술 선진국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들은 다 이 지표값이 1보다 큽니다. 당연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생을 교육시키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36개국 중에 34등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순위가 밑에 있다는 게 순위가 뒤쳐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1보다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1보다 작은 나라가 3나라 있는데 한국, 콜롬비아, 그리스입니다. 콜롬비아나 그리스하고 비교할 정도로 우리가 국력이 약하지 않은데 이거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것도 이제 제도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드는 교육비의 3분의 2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그 재원을 통해서 조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국세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 내는 국세 전체액의 20.79%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 규모가 늘어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육재정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그 교육 재원도 많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초중 고등학생들 숫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다는 생각은 들고요. 대학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달라지게 한다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대학들이 스스로 변신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대학에 들어가는 재정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 한 명을 1년 가르치는 비용이 대학생 한 명을 1년 가르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대학 부분에는 너무 작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조금 더 교육 투자를 고등교육 부분과 평생학습 부분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수능 한 방에 인생이 결정되는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 우리가 한 16년 동안 딱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건데 그 후에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인생 반전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경제학부 강창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긴 시간인데 여러 가지 의견 주셨네요. 네, 훈련이라는 말부터 바꿉시다 해주셨어요. 트레이닝 센터는 기계 조작 같은 오퍼레이션, 기술 지향 용어입니다. 교육센터라고 먼저 바꿉시다.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에는 명지대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와 함께 그 핫하다는 부동산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녹용 세트 8865님, 3621님 드리고요. 정책의 시간, 오늘의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 상아탑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기가 막히네요. 오늘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해서 학원 다니고 자격증도 다 발급받았는데 취업이 어렵습니다. 고용부가 이것까지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8540님 의견 주셨고요. 1918님 되게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대학들이 건물 짓는 데만 투자하지 말고 내실 다집시다 해주셨고요. 고등교육, 고등학교까지 가지 않아도요. 그리고 중학교부터도 보면 우리 투자하는 거에 차이가 사실 많이 나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정부가 소위 백년지대에 큰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대선 주자들도 이런 부분 관심 가져주면 좋겠죠.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